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국적으로 내리는 폭우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피해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렸던 일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차가 둥둥 떠다니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런데 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 온 것도 아니고 뭐 10분 만에 그렇게 되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년 같으면 지금 8월 달 요 시즌이 가장 날씨가 좋을 시즌이잖아요. 더울 때고 또 뭐 해변에 뭐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소위 말해서 애들 말로 어떻게 듣습니까? 완전히 그냥 망했어요. 그냥 뭐 어디 가든지 바람은 뭐 휴가는 둘째치고 더 큰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뿐이죠. 예. 저도 지난주에 이제 기도원을 가려고 했더니 마침 비가 그냥 엄청 쏟아지고 기도원이 다 산 밑에 있으니까 다 갈 수도 없어서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다가 마침 어제 비가 그치고 또 날씨가 괜찮아서 영락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영락기도원의 본당은 다 못 들어가요. 코로나로 다 폐쇄가 됐고, 또 들어가는 출입구에서도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그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이름도 다 적고 교회 이름, 그다음에 뭐 이력 같은 거 신상을 다 적어가지고 가서 하는 수 없이 본당에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배회하면서 뭐 걸으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코로나로 폭우로 인해서 뭐 여름 대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제 한철 장사로 1년을 이렇게 사는 것인데 정말 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회들도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년처럼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할 수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거나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줌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예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8월 달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의 언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 가지 함께 세 번씩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장례가 사실상 우리 교회는 뭐 규모도 작고 연령도 그래서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삶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하게 돼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화장이라든지 매장하는 그 하관식에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 때가 되면은 이게 장지에,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화장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매장이 더 많았습니다. 매장기에 가서 이제 장지에 이미 준비된 묘지에 관을 다 내립니다. 관을 내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헌화를 하게 돼요. 헌화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삽으로 이제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차례로 이제 흙을 덮는데, 이때에 개인적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찬송을 막 부르면서
유가족들이 흙을 덮고 또 지인들이 이제 차례로 이제 흙을 덮으면서 인생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거듭거듭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즉 흙으로부터 와서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잖아요. 다시 왔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고인을 보내는 슬픔에 울며 흙을 뿌리는 그 유가족들은 고인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또 그 지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흙을 뿌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나 썰렁해요. 너무나 썰렁해서 정말 조문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제 마음 같으면 어디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말하지 않지만 각자가 살아 생전에 고인과 어떤 관계를 또 어떤 경험을 했던가 이것들이 그 장례식장에 다 떠오르는 거죠. 보통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관계의 가족의 관계면은 그렇게 울지 않은데 그 관계가 더 이렇게 어려웠던 관계면은 더 많이 운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평소에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품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에 섭섭한 마음, 미안한 마음에 더 많이 울게 되겠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매장이든지 화장이든지 매번 장례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 직업, 여러 가지 직업에 인간이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그렇게 허둥지둥 바쁘게 모든 것을 다 짊어질 갈 것처럼 살아가는지 그 삶의 허무함과 또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역사는 흙에서 시작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대지의 희로애락을 그린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8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화가 한 명을 정하고 그의 삶과 그의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화가들이 빈센트 반 고흐, 폴 세잔, 이중섭, 루벤스, 그다음에 마르크 샤갈, 그다음 조르즈 루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화가들을 그의 작품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올해는 고흐가 그토록 담고 싶었던 화가였어요. 고흐가 그토록 갈망하고 담고 싶었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흐는 살아생전에 밀레를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담고 싶었다 그러면은 어떤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분을 만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사실 밀레와 고흐가 겹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태어난 날과 죽는 날, 또 고흐가 태어난 날, 죽은 날이, 그리고 프랑스라는 그 한 나라에 또 파리 근교라는 그런 지역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만났대요. 그리고 고흐는 밀레의 어떤 그 그림, 인쇄본을 보고 그렇게 모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밀레는 잘 몰라도 밀레가 어떤 분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그의 작품 하나 정도는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레에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삭 줍는 여인들. 자,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은. 네. 밀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발소나 달력에 가장 많이 걸렸던 예전에 그림이 뭐였죠? 만종이죠, 만종. 예. 집사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안 넘어가나요? 예.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만종 또는 우리 은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만종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게 기억하는 그 작품이죠. 지금 보이시잖아요? 만종. 정말 지금 봐도 여기 앞에 불이 너무 환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삭 줍는 여인들인데 밀레의 그림을 보면 뭔가 엄숙함이 있고 또 평온함이 있고 그런 소위 말해서 작품의 아우라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밀레는 이 작품을 그린 밀레는 정말 전형적인 농부 출신의 작가였습니다. 말하자면은 밀레는 농촌에서 태어난 농사를 짓다가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1814년 10월 4일이에요. 밀레가 태어나니까 1814년 19세기 초죠. 1814년 10월 4일 프랑스 서쪽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프랑스 저기 영국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 저 밑에 표시 있죠, 그죠? 저기가 어디냐면 밀레가 태어난 서쪽 노르망디 그레빌에 속하는 그리시. 대한민국 서울 그러면 큰 도시인 거죠.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서울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 경상북도 무슨 군 무슨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은 이게 도시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프랑스 서쪽 노르망디 그레빌에 속하는 그리시. 말하자면 뭡니까? 깡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깡촌에서 태어난 사람이 밀레입니다. 이곳은 아주 경사가 급한 절벽으로 에워싼 바닷가의 외딴 마을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바다 근처에 있는 마을이죠. 한마디로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다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부였습니다. 고우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님,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직업도 목사님,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사실 이제 배경은 다른데 그런데 밀레는 정말 전형적인 농촌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길어요. 장 루이 니콜라 밀레. 어머니 이름은 에메 아이레트 에델라이드 앙리입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부모님 사진이 없더라고요. 고우는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왜 없을까요? 농부의 농부니까 남길 사진이 없는 거죠. 적어도 사진을 찍을 정도면은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거죠. 무엇보다 밀레의 집안은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에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밀레는 어릴 적부터 정기교육이라는 건 딱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이 다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촌에도 그렇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신부님이 이 밀레를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냐면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라틴어를 가르치니까 밀레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신부님으로부터 라틴어를 배우고 난 뒤에 라틴어 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라틴어를 딱 읽으면은 그 그리스 로마의 모든 고전들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당시에 유명한 작품들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그 라틴어를 배우고 난 뒤에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농사를 짓고 사이사이 틈이 나는 대로 독서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게 밀레의 평생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밀레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틈이 나면은 독서를 했다고 그래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릴 적에 성경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성경들이 이제 그림 사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왜 많았을까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사파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걸 보고 밀레는 그 사파를 따라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림의 재미가 들려서 성경의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소도 그리고 들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나무도 그리고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밀레를 가만히 보니까 야, 얘가 재능이 있구나.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좀 그림 공부를 시켜야 되겠자. 근데 아버지가 참 안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니까짓게 무슨 그림을 그려서 뭘 돈을 벌겠냐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아, 얘 정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이 도시보다 조금 더 발달된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초상화가 무셸이라는 사람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이제 밀레가 자화상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밀레는. 고우는 자화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보고 계속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근데 밀레는 이 2가지 자화상만 있다는 얘기는 이 자화상을 더 그리지 않고 다른 그릴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연에 그릴 게 너무 많으니까 굳이 자화상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게 27살 때 밀레입니다. 이게 30세 때 밀레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많이 사가버렸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제 딱 요 2 작품밖에 없어요. 자화상.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 사람이 무셸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초상화를 전문적으로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레의 초기의 작품을 보면은 초상화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초상화를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초상화를 이분에게 배웠는데 어디냐면 그 밀레 고향이 위에 있는 그 곳이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쉐르부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밀레는 소위 말해서 그림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간 거죠. 그쪽에 오랫동안 이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열심히 그림을 배우는 동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죠. 사망하게 돼서 밀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림을 잘 그렸던 밀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 대성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또 촌으로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너는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고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영국 교류가 있는 이 쉐르부르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전에 그냥 초상화만 그려서 그냥 뭐 이렇게 슬슬 그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하도록 지지를 하죠. 그래서 밀레가 랑글 루아라는 그 화가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그림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승은 밀레의 어떤 재능을 보고는 그림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요. 대신에 네가 마음껏 뭐든지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하고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쉐르부르에 있는 그 장학금을 가지고 정식으로 파리에 있는 파리 미술 국립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자기 어떤 장학금을 다 모아가지고 밀레는 파리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랑글루아라는 이 스승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때 그림뿐만 아니라 밀레가 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쌓았어요. 대부분이 고흐도 그렇고 많은 유명한 작가들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그의 어떤 내면적으로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읽고 또 음악도 듣고 그리고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밀레도 역시
읽은 책들이 대단해요. 뭐냐면은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런 고전들을 쭉 읽고 셰익스피어의 수많은 작품들을 읽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영국하고 교류가 많으니까 그런 문화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바이런의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 월터 스코트, 아이반호 소설, 이런 그 작품들을 막 읽고, 또 괴테, 빅토르 위고,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막 읽으면서 상상력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술적 상상력을 많이 쌓았습니다. 특별히 밀레가 좋아했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몽테뉴였습니다. 그래서 몽테뉴의 그 책을 항상 손에 놓고 그것을 읽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 몽테뉴 대표작 수상록을 아마 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곁에 두고 늘 읽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몽테뉴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집안이 유명한 자산을 가진 상업, 아버지가 상업을 하는 그런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몽테뉴에게 문학적인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배움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독특하게 농민들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에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통 재력이 있거나 뭔가 힘이 있으면은 도시로 보내서 뭔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몽테뉴 아버지 이상하게 너는 농촌에 가서 농민들의 삶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몽테뉴는 그 영향으로 농민에 대한 많은 찬양을 합니다. 농민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수상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던 몽테뉴, 그리고 농민을 사랑했던 몽테뉴의 사상이 이 밀레의 마음에 와닿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밀레는 뼛속부터 농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민이라는 것은 천대받던 직업이었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어떤 직업이었는데, 몽테뉴의 그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농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읽으면서 거기에 흠뻑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밀레는 자연스럽게 몽테뉴의 사상에 매료가 됐던 것입니다. 밀레가 23살 때 되던 해에 그 스승인 랑그루아가 그 추천으로 파리 국립고등미술학원의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별로 배울 것이 없어서 늘 밀레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루브르 미술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미술, 오래전에 고대 미술부터 그런 미술에 흠뻑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르네상스 화가, 그 다음에 고전주의 화가, 그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밀레는 당시 화가들이 열망하던 그 로마상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림 잘 그린 사람들 뽑아가지고 로마로 유학을 보내고 거기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술인들의 가장 꿈이었어요. 나도 로마상을 타면은 가서 마음껏 로마에서 그 문화들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밀레는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살롱전에서는 입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41년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1841년 11월에 폴린 비르지니 오노, 이름이 참 어렵죠. 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 한번 보실까요? 예, 넘겨주시면은,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밀레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는 나이 27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제 소박하게 그렇게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여인이
첫 번째 여인이 1844년 4월에 죽게 돼요. 그러자 상심한 마음으로 쉐를부르로 다시 돌아가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나머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45년에 두 번째 아내인 카트린 르메르를 만나서 새롭게 삶을 이어갑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그렇게 결혼하게 돼요. 참.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을 파리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9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밀레 9명. 아들이 3이고 딸이 6이에요. 9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화가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밀레는 그의 일생의 후원자인 친구이고 후원자인 알프레드 상시에를 만나게 돼요. 이 상시에는 밀레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밀레에 대한 전기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작품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서 밀레는 키지라는 사람, 이렇게 키 있잖아요. 키지라는 사람을 출품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국가에서도 알아주고 그러면서 1849년 6월에 그는 그 당시에 파리에 콜레라가 막 창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죠? 코로나19가 막 창궐할 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그때에 파리를 떠나서 물가도 싸고 그가 친분 있는 화가들이 먼저 가 있는 정착한 파리 근교에 있는 바르비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바르비종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일상묵상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표지에 보면은 바르비종의 마을이에요. 여기가 바르비종. 파리 근교에 있는 가까이 있는 시골입니다. 보시면은 그 뒷장도 이렇게 넘기시면은 바르비종에 있는 마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있다는데 코로나로 갈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유튜브 치면은 어떤 여행사에서 이 바르비종을 또 잘 소개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옮겨고 난 뒤에 평생도록 밀레는 그곳에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밀레는 농민들의 삶을 그리면서 본격적으로 농민화를 그리게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친구 테오도르 루소, 귀스타프 크루베, 주일 드레베, 까미우 고로 뭐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하고 바르비종파라는 화파를 만들어요. 말하자면은 자연을 그리고 또 농민의 어떤 삶을 그리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사실주의의 어떤 그림 화파를 만들게 됩니다. 19세기에 사실주의와 바르비종 화파가 이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밀레는 이후에 작품을 많은 인정도 받게 되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화면에 제가 봤는데 밀레가 있는 그 아뜰리에 그가 살았던 집이요 그렇다고 큰 집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작은 집인데 거기에 밀레 부부 9명의 자녀들 그리고 밀레 그림을 배우려는 밀레 동생 2명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데 그렇게 소박하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밀레는 말년에 젊어서 힘들 때에 결핵을 앓았는데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병이 계속 깊어지다가 말년에 류머티즘 또 안 질환 그리고 심한 편두통 극기하는 각혈을 하면서 1875년 1월 20일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루소 묘지 옆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밀레의 작품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작품만 제가 뽑았는데요. 밀레가 초창기에 이 작품들은 신화에 얽힌 작품이에요. 밀레가 그 로마에서 그 르네상스나 고전주의를 푹 빠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르네상스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그런 얘기를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그 다음에 그림들 넘겨주시면, 예, 이게 이제 농민 화가로서 첫 번째 있는 게 씨 뿌리는 사람들, 저게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고, 또 빵을 굽는 여인, 다 이제 농민의 삶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밀레의 또 유명한 그림 중에 말하자면은 쉬는 시간, rest of. 예.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밀레가 어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냐면은 어디서 가져왔을 것 같을까요? 구약의 룻기에서 가져왔어요. 예, 룻기에서 이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유명한 이삭 줍는 여인들. 이렇게. 그 다음. 예, 그리고 밀레는 이제 스케치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밀레는 판화도 많이 했다고요. 판화, 목탄으로도 그리기도 하고, 또 크레파스로 그리기도 하고, 수채화로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이제 만종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촌의 그런 모습들, 특별히 이제 밀레가 양치는 소녀라는 그 그림 중에 그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라 이게 뜨개질하고 있는 게 뜨개질하면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유명한 곡괭이를 의지하는 농부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아주 큰 화제가 됐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양치는 소녀. 여기 보면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뜨개질하고 있는 게. 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림이 고우가 모사를 했던 그림이죠. 근데 고우가 모사했던 그림인데 고우는 방향이 반대쪽이에요. 왜 반대일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우가 밀레의 이 원본을 그린 것이 아니라 판화, 그러니까 복사본을 보고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흑백이 있거든요. 반대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닐까. 이런 그림을 보면은 밀레의 그림에서 벌써 인상파적인 느낌이 나요. 19세기 말에 인상파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다음. 예, 저기 소녀가 농촌에서 막 제기 차듯이 그리고 전형적인 그 프랑스 농촌의 풍경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작품은 정말 마치 그 모네의 어떤 해 뜨는 그 해돋이처럼 그런 어떤 인상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확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뭘까요? 한밤중에 새 잡는 거래요. 이게 농부들이 새를 저렇게 잡는가 봐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 3주 동안 주요 작품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은 작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밀레는 전형적인 농부였습니다. 그가 20살 되던 때까지 줄곧 농촌에서 농부로서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20살 됐을 때에 그가 비로소 그림 공부를 된 거죠. 그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소와 양을 먹였습니다. 그의 일상은 항상 흙과 함께 했으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손에는 항상 그의 발은 흙이 묻어 있었겠죠. 밀레에게 있어서 흙이라는 것은 어떤 이질적인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흙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탁탁 털어버린 거지만 밀레에게 있어서 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농부들은 흙이 어떤 성격을 지녔으며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농부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흙 속에 담겨진 어떤 생명의 신비를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를 몸소 체험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밀레였던 거예요. 그에게서 이 대지, 이 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흙이 아니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는 느끼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밀레의 그 고백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농부로 태어나서 평생 농부로 살 것이다. 그의 확신, 난 농부로 태어나서 평생 농부로 살 것이다. 밀레는 그의 고백에서 나는 농부로 태어나서 평생 농부로 살 것이다고 말했는데 비록 그가 농부가 아닌 화가로서의 농부의 삶을
그리면서 나중에 살게 된 것이죠. 20살까지 밀레는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삶을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화폭에다가 물감으로 씨를 뿌리면서 농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밀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도시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된 거죠. 파리에서 있으면서 정말 이것이 인간의 삶일까? 인간의 어떤 부패와 타락과 인간의 어떤 그 추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밀레는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땅을 덮고 있는 그런 돌, 그리고 그 집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살아갈 때에 정말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밀레가 그토록 농민들의 삶을 그렸던 것은 아마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대지와 직접 접하면서 살아가는 그 농민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 아닐까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인간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게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대지를 덮어버리기 시작할 때부터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렸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그들의 어떤 터전이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터전을 다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어떤 터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이 터전인 흙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근원으로 보기보다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들은요, 이 땅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진정한 농부는 이 땅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주는 정말 존귀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투기의 목적, 인간은 이 땅을 자기 어떤 벌이의 목적, 도구로 여기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진정한 인간의 삶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근원의 상태였죠. 땅은 근원의 상태. 그때는 풀도 없고 곡식도 없는 근원의 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 근원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4절, 6절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그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 거기에 그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것을 피워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세상에 생명이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존재, 형상이 된 거예요. 그 만드신 7절에 보면은 흙의 티끌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형상이 살아있는 형상, 생영이 된지라 리빙 빙이라고 되겠네요. 영어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생명력을 가진 인간이 이제 그 생명력을 그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생명을 피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인간이 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그 생명력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밀레는 단순히 흙과 함께 살아가는 농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지 위에, 그 땅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힘들게 노동으로 하고 단순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양을 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저 인간,
저 사람들, 저 농부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형상으로서 생명을 낳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을 화폭에 담은 겁니다. 도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추악하게 만드는 인간이 아니라 농민의 모습에서 생명력을 피워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는 그렸던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팔을 힘껏 저으며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그린 것입니다. 밀레는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땅을 덮고,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 땅이 어디 있어요? 다 아스팔트로 블록으로 다 땅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들만의 어떤 높은 성을 계속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 땅을 덮고 그 땅 위에 자신들의 성을 높이 쌓아 올리는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는 대지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임을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캠핑을 가거나 산에 가거나 들에 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죠. 우리가 이 높이 솟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야 사람이 대단하네. 정말 사람이 대단하네. 그렇게만 이야기할 뿐이잖아요.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잖아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고 그 위에 더 높은 건물을 쌓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이 사회를 매일마다 그런 사회를 보게 됩니다. 당시 화려했던 파리를 떠나서 소박하고 고요한 바르비종에 그는 옮겨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됨과 생명이 있는 삶임을 간접적으로 말했던 화가 밀레의 작품을 보면서 마치 선지자의 외침과 같은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밀레의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그가 바라본 대지, 그 위에 힘겹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흙, 우리의 삶의 터전,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